자, 벌써 교과서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교과서 지도서 완정정복 제25강입니다. 벌써 25강이죠. 오늘 할 주제는 아제비도, 그 다음에 훈데르트 바서하고 바이오미메틱스, 레제, 그 다음에 호프만, 샤갈, 호크니 등등 이렇게 볼게요. 자, 우선은 우도, 자, 독일 재결합이라는 작품인데, 주변에서 채집한 꽃, 나무까지, 그 다음에 자연물을 물에 띄워서 작가의 감흥을 표현한 생태미술인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생태미술, 그죠? 떴다. 자, 생태미술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생태미술이 무엇이냐? 자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자연 속에 표현하는, 그러니까 자연물의 재료로 자연 속에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생태계 변화에 반응해 가지고 그에 따른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보다는 과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승택, 참 교과서마다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바람, 민속놀이 해가지고 나왔는데, 붉은 천에 바람이 휘날리는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을 표현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승택은 바람, 불, 연기, 대기 등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형태없는 조각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람 작업 중 하나고요. 풍화제의 울긋불긋한 깃발 형태를 응용하여 보이지 않는 바람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사의 그 리투아니아 작은 동물을 위한 도로 표지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고슴도치 나와 있죠. 도시의 야생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보호 활동인데, 어두운 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고슴도치 위험한 모습을 보고 도시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야생동물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연 속의 생명과 함께 공존하는 소소한 기쁨을 알려주는, 우리나라도 참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어디 갈 때 약간 외곽도로 가면은 멧돼지 떼를 한 몇 번 봤어요. 갑자기 차 앞으로 와가지고 부딪히진 않았는데,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고라니 같은 거, 걔네들이 왜 죽으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원래 글로 다녔던 길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 도로를 내느라고 그 길을 막아버린 거지. 근데 걔네들은 그 길을 건너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지. 인간에 대한 어떤 이기심, 이걸로 인해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도 많이 감안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죠. 그 다음에 아제비도, 브라질 작가고요. 자, 녹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과정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별거는 없어요. 브라질 출신의 작가 아제비도는 2005년부터 작은 기념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얼음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인 녹는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작가는 이 프로젝트로 지구의 온난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고요.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뭐 지나가는 사람은 얼음을 저렇게 놨으니까 당연히 이게 녹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가의 의도랑 따진다면은 이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뭐 빙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녹아서 이게 수면이 높아진다고 하죠. 굉장히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혼데르트 바서의 그 오스트리아, 그래서 나무 세입자가 사는 집, 이렇게 나오는데, 혼데르트 바서는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개념. 그래서 인간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차지한 자연의 공간을 건축물의 옥상에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냐면 나무 세입자권이라고 불렀는데, 나무 세입자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먼지와 솜을 막아주는 나뭇잎의 지붕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락한 편안함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나 이제 유럽에서도 가끔 그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막 옥상 중간에 막 베란다에다가 나무 심어놓고 한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오히려 안 팔린다고 하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벌레가 많대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아파트도 사실은 가격이 높은 거는 역세권. 첫 번째 역세권이 비싸고, 그 다음에 또 비싼 게 숲세권. 저도 숲세권에 살고 싶은데 저는 역세권이에요. 맨날 여기 전철, 지금도 이제 지금 수업하면서 지금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이제 전철이 다니진 않네요. 뭐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데 어쨌든 숲세권에 그 제가 이제 그 도서관 가는 데는 그 도서관 뒤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숲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침 일찍 가는 날 가보면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정원에 가면은 막 새들이 이렇게 짹짹거리고 삐약삐약거리고, 그 다음에 이 숲내음이 나는데 이거 참 되게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되게 황량해가지고 이게 새 소리랑 전철 지나가는 소리는 다르죠. 전 전철도 안 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숲세권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요런도 이제 그런 방식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가족 성당, 탄생의 그 파사드 나선형 계단 해가지고 이게 원래 이 달팽이 모양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건데, 성가족 성당의 건축은 가우디가 불의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43년간 진행됐대요. 그래서 이후 13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신고대기 양식의 독특한 외관과 함께 나무와 꽃들을 형상한 내부 디자인은 기존의 성당과는 차별되어 있고요.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뭐 지정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이런 곤충이나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나라 인간에 대한 어떤 건축적 요인으로 이제 만든 것이죠. 흰개미집, 땅속의 지면에 통풍구가 있는 모래탑을 세운 후 맨 위쪽에 통풍창을 여닫으며 내부 온도를 조절하면서 실내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것도 특징이고, 피어스라는 작가죠. 그래서 짐 바이브웨이의 그 흰개미 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에어컨 대신에 지붕을 활용해서 만든 건축물이고, 외부 온도가 이제 40도씨 이상 올라가는 찜통도에도 건물 내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개미집 원리를 응용한 건데, 이제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은 뭐 어떤 원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바이오미메틱스라는 용어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생물의 형태와 기능에다가 에서 발견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과학적으로 그걸 빌리고 인간의 생활에 응용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 또는 바이오미메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물이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저도 이쪽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 건축적인 것은 솔직히 이렇게 약간 이게 이제 땅속에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이게 되게 시원하게, 땅속이니까 시원하겠죠. 근데 습하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이오미메틱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벨크로. 자, 끝부분이 얇은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우왕 씨앗은 옷이나 동물의 털에 달라붙어 실을 멀리 퍼뜨리는 원리.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벨크로를 발명한 것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멍 주위에 놓인 마감목 잎들 해가지고 골드워디가 나오죠. 맨날 교과서에 이 사람 많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자연 속의 자연과 교감하면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료를 사용해서 작품을 표현한대요. 역시 뭐 생태학을, 그러니까 생태 미술가이기 때문에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고 자연에서 작품을 합니다. 이 사람도 아까 본 거랑 마찬가지로. 그는 시간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자연의 에너지와 자연과의 교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낙엽, 돌, 나뭇가지, 얼음, 뭐 비, 서리 같은 자연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자주 등장하는 선이나 나선형, 구멍 형태,
형태는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거 그 남극인가 북극에 가가지고 빙하를 가지고서 작품도 하죠, 이 사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떤 순환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어떤 방향성을 기준으로 동그라미나 선적인 요소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는 아무래도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생명력이라고 본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자연재료를 쌓거나 연결하여 제작을 한대요. 그래서 그는 자연을 단순히 작품에 사용하는 재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자연 속에 인간이 존재하고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그 자연 자체를 작품으로 바라보자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래도 인간과의 어떤 공생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넬이라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앵무새와 코르크. 근데 코넬은 버려진 거울, 사진, 지도 등의 다양한 오브제를 상자 안에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sam블라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 크르크마개, 그 다음에 작은 상자, 앵무새 등이 작가의 개인적인 꿈의 세계나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런 것을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제가 나왔죠. 레제. 근데 뭐 예전에 그 용어 시간에, 그 사전 시간에 했었는데, 세션도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체파의 브라크와 피카소를 제외한 나머지 입체파 작가들이 이제 모인 것을 얘기하는데, 레제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죠. 그런데 레제는 또 나름대로의 또 독특성이 있어서 원통주의라고 하죠. 원통주의. 그래서 여과, 루이 다비드에게 표하는 경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인체를 기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있어서 입체주의 양식에 비롯된 독창적인 표현 기법을 개발했는데, 입체주의랑 다른 건 여기 써 있지만 색채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더군다나 원색을 사용하고 대비를 줘버려요. 바탕과 대상과의 대비를 줘요. 그래서 보색 관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색채가 풍부하고 원통형의 추상 형태, 그래서 대상을 기계처럼 원통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초점에 맞춘 그림으로 유명하고요. 수영복 같은 옷을 입은 6명의 가족과 자전거가 등장하는 이 작품은 여가와 휴가의 개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레제는 이 노동의 가치를 되게 높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즐겁게 노동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가와 휴가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 시대의 사회상과 정치적인 의도까지도 담아내고 있대요. 그래서 당시 사회의 공상당원이었던 레제가 그들의 주장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내소사, 소술연꽃 살문, 뭐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꽃담은 무늬로 장식한 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무늬담, 그림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경전 주위의 주황색 벽돌로 둘러싼 꽃담의 외벽은 매화, 복숭아, 모란, 석류, 국화, 대나무 등등등이 있는데, 그죠? 그 밑에 보시면 꽃들과 문양 문자들로 장식되어 있고 단순한 장식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수무강, 수복강령, 벽사, 길상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라는 부귀영화를, 복숭아는 장수를, 대나무는 군자의 품격을, 선비의 절개를, 대나무는 군자의 품격이나 선비의 절개를, 그 다음에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는 장수와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고요. 복숭아는 잡기를 막아주고 연꽃과 석류는 다산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적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 우리나라의 민화에서 주로 나왔는데 이걸로 빗대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도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과 일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건축물들은 자연의 형태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형태를과 융화되도록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유럽에서는 또 그것도 추구를 했던 거야. 그래서 라이트, 낙수장 이 작품이 집 안으로 물이 흘러요. 근데 이 안에서 잠을 못 잔대잖아, 시끄러워서. 어쨌든 자연과의 상생하는 그런 건축으로 유명하죠. 커다란 암석 사이로 폭포가 흐르는 산 속에 지어진 낙수장은 계곡 바로 위에 있어서 물길이 건물을 통과하게 됩니다. 라이트는 튼튼한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바위돌과 집안의 내부를 연결했고 엇걸린 수평 구조의 난간으로 자연을 가까이 느끼게 했다는 거죠. 실용적인 면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야? 이 두 작품은 전부 자연과 더불어 응용해서 작품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각 이미지로 소통. 우리가 예전에 비슷한 거 했습니다. 그래서 상적인 그림으로 표현된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명칭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상형 문자는 사물의 이미지를 본뜨거나 한 건데, 히에로글리프라고 하죠. 히에로글리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는 그리스어로 성스러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서 기원전 뭐 해가지고 공식 문자였다. 뭐 그러면서 이제 피토그램 나와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하도 남자들이 다리를 이제 벌리고 앉으니까 이 오물이라 이제 그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서점 광고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자연보호 기금 해가지고 플라스틱의 남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프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강이라면 강에다가 다 이렇게 오리를 띄워놓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뭐 이제 그것만 알면 되죠. 리버덕 해가지고 2007년 프랑스에 처음 소개된 리버덕은 세계 16개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뭐를 의미합니까?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공공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2014년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서 석촌호수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기도 했었대요. 밑에 보시면 호프만은 토끼, 개, 하마, 오리 등 생활에 쉽게 볼 수 있는 소재. 이거 토끼, 개, 하마를 쉽게 볼 수 있나? 어쨌든 흔히 알 수 있는 거겠죠. 뭐 그래서 초대형 작품은 얘는 특징이 커요. 되게 커. 제작한 후에 공공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소재를 귀엽고 호감 가는 형태로 하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하면 재미없죠. 되게 두리뭉실해가지고 귀엽게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하기 때문에 거대한 조각 작품일지라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갖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대요. 호프만이 이 프로젝트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했듯이 여기서 이제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 카드 슈만하고 리베스킨트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뭐냐면 리베스킨트가 설계한 건축물인데 유대인의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아연으로 도금한 외벽, 지그재그 모양의 건물 구조, 그 다음 잘린 느낌의 유리창이 있는 건물 외관과 미로와 같은 복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느꼈을 불안감, 공포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박물관 중 기억의 공간에 설치된 낙엽이란 작품, 이게 위에 있는 건 낙엽이란 작품입니다. 그래서 낙엽이라는 작품은 사람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철제 조각 1만 개를 바닥에 깔아놓은 설치 작업이죠. 그래서 관람객이 이 조각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좁고 긴 공간에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비명처럼 들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 같은 경우의 학살, 그러니까 독일이 그걸 많이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도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금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것이 독일이 왜 사과를 했을까요? 무cho 뭐 독일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이 그냥 예전의 유대인이 아니죠. 미국의 자본가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자본가가 유대인이라면 미국은 유대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독일 애들이 그냥 막 양심적 우리가 잘못했다. 물론 조금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유대인에 대한 그런 감정은 역사의 어떤 자기네들이 저지른 것을 대놓고 사과하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그만큼 권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다면 일본 애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희망 나눔 운동화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운동화에다가 뭐 이렇게 색깔 칠해가지고 뭐 보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광복 70주년 플래시몹 요거 이제 요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플래시몹은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자가 폭증한다는 뜻인데 플래시 클라우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참여 군중을 뜻하는 스마트 몹이라는 단어로 합성어인데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날짜, 시간, 장소를 미리 정하고 함께 모여 공지된 행동을 한 뒤에 바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플래시몹은 2003년 뉴욕
하얏트 호텔 로비에서 15초 동안 손뼉을 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센트럴파크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그렇게 했다. 근데 플래시몹은 우연적인 만남으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는 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예요. 예, 재밌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네. 하던 걸 해야죠. 샤갈. 이거 중요합니다. 나와 마을. 그래서 자신이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그걸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화려하고 감각적인 색감이고요. 꿈을 꾼 듯한 뭐 그런 화면인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 되게 분석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면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입체주의의 분석적 방법을 공부하면서 고향 마을의 추억을 그린 동화와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샤갈 자신과 날아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고향 마을을 상징하면서 소, 고향 마을을 상징하는 소 등이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평면화된 공간 속에 등장하고 빨강, 파랑, 초록 색감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면도 나누고 그 다음에 색깔로도 대비를 나누고 그죠? 호크니가 또 이런 작품도 했어요. 빛을 비추면 색과 질감 형태가 바뀌면서 그림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데이비드 호크니. 그 다음에 일본 심리치료 로봇. 이제 노인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형을 주게 되죠. 센서를 통해서 방과 낫을 구별하고 음성 인식, 체온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안고 있으면 이제 체온 측정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감촉의 털을 부드러운 감촉의 털을 가진 새끼 바다 표면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노인의 외로움을 달래고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안정시키는데 그냥 강아지 키워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이안 이거 뭐 영화로 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호랑인가? 호랑이랑 이제 그 난파선에서 둘이만 있는 거 나온 건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의 특수 효과는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절묘하게 결합시키는 흥미진진한 영화 속의 상상 세계를 현실처럼 보여주는 방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패런. 요거 보시면은 CMYK 해가지고 코너의 빛을 쳐다보지 마세요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3D 프린터로 제작한 금속 조형물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형형색색 빛과 그림자 그 다음에 효과를 실험한 작품인데 관객의 움직임에 의해 다채로운 빛깔을 공간에 펼쳐져서 인터랙티브 아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객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으로 된 램프를 각각 다른 위치에 놓고 빛을 교차시키면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세 가지 빛이 겹쳐져서 색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색 그림자와 달리 빛의 합성 원리로 생겨진 그림자는 발광 LED 기술로 만나 새롭게 환상적인 그림자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 교과서 하나를 더 할 건데 오늘은 안 할 거고요. 수업 끝나고 그때 하나 더 하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꾸준히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좀 좋으면 좋다고 누르고 저기 뭐야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듣고 구독 누르고 꾸준하게 좀 들으라고 혼자만 듣지 말고 이게 좀 이렇게 힘이 나게 힘이 나게 좀 이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세요. 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뭐 바로 이틀에 이번 주에 다 올릴 거니까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여러분들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일주일에 3번 이상은 30분이라도 걸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좀 여름에 버틸 수가 있으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